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2회차 가다반 20문제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돌리면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에 제가 임의로 조금 수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험 문제 규정 자체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복원된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정규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컴퓨팅에서 일부 쓰기 성능의 손실을 감수하고 데이터를 묶거나 데이터의 복제, 사본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성능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다. 아주 많은 수의 읽기 작업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스케일링에서 고려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이 뭔지를 적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답은 역정규화, 같은 말로 반정규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영어 단어로도 존재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영어 단어로 강제로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역정규화는 영어 단어로 하게 되면 denormalization이라고 발음을 하네요. 여기다 추가로 적을게요. denormalizatio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스펠링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이제 뜻 본질을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정규화 개념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이제 골고루 나올 수 있거든요. 역정규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규화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적을게요. 정규화 개념이 있고 역정규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네가 서로 개념 자체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반대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를 나누는 분리 작업을 흔히 얘기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정규화라는 개념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규칙처럼 외우시는 거 있잖아요. 도, 부, 이, 결, 다, 조. 이거 아시죠?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규화 순서. 도, 부, 이, 결, 다, 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정규형이고 1NF, 2NF, 3NF, BCNF, 4NF, 5NF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제가 지금 이 적은 게 맞는지 한번 검증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되게 촌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예전부터 정보처리 시험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던 수법입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장난질 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규화. 자, 정규화 개념을 일단 무조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정규화 개념 여기 보시면은 큰 타이틀로 먼저 일단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미 되게 IT 쪽 전공을 하신 분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에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중요한 겁니다. 책만 봤으면 절대 이해 안 돼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1정규형 1NF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2NF 2정규형이죠. 3정규형 3NF. 자, 그 다음에 BCNF죠. 그래서 보이스 코드 노말 폼이라고 하는 정규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정규형이 여기 있죠. 4NF. 자, 그 다음에 5NF가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PJ/NF 적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NF, 5NF 계신 분이 따로 여기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시면은 아까 위키백과로 가셔도 돼요. 여기 위키백과의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해가지고 내용이 아주
정석대로 잘 적혀 있거든요. 얘를 읽어보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키백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설명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저는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거로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서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1정규형부터 일단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정규화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첫 번째. 예, 다음 회차에 추후에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앞전에도 아마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규화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지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상현상이 있는 릴레이션, 즉 이 릴레이션이라는 게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를 분해해서, 맞죠? 표를 제가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이 내용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뭐다? 정규화라는 얘기예요.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을 분해해서 이상현상을 없애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이상현상이 존재하는 릴레이션을 분해해서 여러 개의 릴레이션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정규형이 높아질수록 이상현상을 줄어들게 되는 게, 이게 뭐다? 정규화다. 얘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번 시험에 역정규화가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또 정규화 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예. 서로 역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맞죠? 예,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화 개념을 원래 여러분들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은, 원래 1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는 그 핵심 키워드가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도메인이 원자값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도메인이 원자값. 예, 이거를 좀 제가 밑에다 적을게요. 예, 1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좀 잠깐 빼겠습니다. 1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이게 1정규형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아까 블로그에도 나왔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얘 지금 보시면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글자와 DB라는 글자,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가 지금 셀 하나에 들어가 있죠.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서로. 그러니까 이 밑에서처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운영체제 따로, DB 따로 분리시켰죠. 그 다음 보세요. C라는 글자하고 C++이라는 이 단어, 두 개의 단어도 지금 컴마로 엮여 있으니까 셀 하나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따로 분리시켰죠. 이게 바로 원자값 형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 말뜻을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이게 1정규화의 목표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표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원래 엑셀에다가도 여러분들 이런 걸 원래 연습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블로그 그냥 자료 보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정규형. 자, 이정규형.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부, 이결, 다조 해가지고 부가 있었죠. 부. 네. 부분함수 종속. 이 키워드가 항상 들어가죠. 부분함수 종속.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부분함수 종속이 없어야 한다. 즉 제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함수 종속 제거가 이정규화 목적이다, 이 뜻이죠. 이 말뜻을 원래 이제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같은 말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모든 컬럼값, 모든 필드가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해야 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설명 나와 있죠. 부분적 종속이라는 건 기본 키 중에 특정 컬럼에만 종속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완전 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기본 키의 부분 집합이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뭐 비슷한 말로 그냥 취급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얘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만이라도. 이 표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문장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네,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통 앞글자를 따서 예, 이 정규형을 부분함수 종속 제거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분리가 어떤 식으로 원리가 더 동작되는지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돼. 그거를 굳이 시험에서 내진 않아요. 동작 분리 제거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언급을 안 하고 보통 이런 핵심 키워드가 보통 시험 문제에 등장해서 이거는 몇 정규형이냐를 이제 요구하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수준으로 보통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이상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저 연구소에 일하는 뭐 대학원생분들이나 이런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분들이 연구할 일이지 우리가 시험 문제로 알아야 될 수준은 일단 제가 알기론 예, 그냥 이 부분함수 종속 제거가 이 정규형이다 정도로만 정리해 두셔도 주관식 문제 맞추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금방 지칩니다.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일단 봐두시란 얘기입니다. 그 이상 깊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이제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시고 시간 날 때 천천히 연구해 보세요. 그러시면 돼. 물론 뭐 미리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시험에 나오는 한정에서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이 정도 키워드로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자, 3정규형 한번 볼게요. 3정규형이 뭐였어요? 2가 나왔었죠? 2. 앞글자 2로 외우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볼게요. 3정규형은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이행함수 종속. 이행종속 제거. 그래서 보통 이행함수 종속 제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3정규형이에요. 근데 뭐 그림이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는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이거 뭐 억지로 뭐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주로 주관식 형태로 나오는 거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얘는 무슨 정규형이냐를 이제 적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간단한 형태로 나오면 그 정도만 맞추실 수 있어도 일단 한보 전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한 번에 막 팍 성장하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이 자격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간단하게 바라보는 습관부터 일단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정규형 볼게요. 이제 BCNF라고 하는 정규형이 있습니다. 보이스 코드 정규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결이라는 단어로 외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BCNF는 결정자가 후보 키의 집합에 속해야 된다. 맞죠?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결정자이면서 후보 키여야 한다. 보통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여기 문장에 나온 대로 결정자가 후보 키에 속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 된다. 이것까지만 일단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정규형에 해당이 되겠죠. 맞죠? 4정규형. 그래서 다라고 보통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4정규형을 보게 되면은 다치 종속 제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부르고 넘어가 볼게요. 4정규형 볼게요. 여기에 다치 종속 제거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치 종속 제거. 다치 종속 제거. 근데 지금 보시면 자꾸 제거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게 사슬처럼 묶여 있는 건데 그거를 표를 분리시키겠다 이거예요.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자꾸 제가 분리한다라는 단어를 그걸 쓴 겁니다. 이 개념까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그 다음 ONF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라는 단어로 앞글자를 외우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ONF. 자, ONF 뭐가 합니까? 조인 종속이 없어야 된다. 맞죠? 조인 종속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인 종속 제거. 그래서 앞글자 따서 도부, 이결, 다조 이렇게 정말 학습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부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정말 저 심화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실 때 사실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사, 산업기사에서도
주관식 형태로 내는데 이 각각의 이 어떤 그 이 제거 작업을 막 깊숙이 막 표 그림까지 보여가면서 그렇게 내면은 글쎄요, 그럼 더 오히려 난이도가 올라가는 측면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뭐 그것까지 학습을 하시겠다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좀 그냥 각각의 정규화 과정에서 이 핵심 키워드들만 일단은 학습을 해두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까지만 잘 학습을 해두셔도 문제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여기서 벌써 주관식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몇 개인가요? 이거 하나, 정규화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의 문제 유형이 시험에 계속 등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정규화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건 뭐였어요? 이번 2회차에 역정규화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역정규화라는 거는 그러면 정규화의 반대라 그랬으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표를 합치는 겁니다. 중복이 발생돼도 괜찮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표를 합치는데 분리되어 있던 표를 오히려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데 당연히 합치다 보면 중복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괜찮다 이거예요. 중복돼도 상관없어. 그냥 표 합치는 거야. 왜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역정규화를 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뭔가 중복이 발생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합치라 이거야. 그게 바로 역정규화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정규화에 대한 이 설명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성능의 손실을 감수하고 중복이 되는 걸 감수하고 데이터를 묶어나간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를 합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뷰를 만들기 위한 SQL문으로 영업부 근로자들 중에서 지역이 인천 거주 중인 대상자를 구성하려는 테이블로 빈칸에 알맞은 명령어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 뷰라는 개념을 일단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명령어를 하나씩 볼게요. create라는 거는 만들어라 이 뜻이죠. 뭔가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뭘 만들라 그랬냐면 뷰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뷰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만 사용을 하는 그런 간단한 표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죠. 출석부. 여러분 저기 대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수강 신청할 때 출석부 이제 수업 강의실 출석하게 되면은 그 수업 시작하기 뭐 한 10분 전, 뭐 15분 전에 이렇게 출석하잖아요. 모바일로. 출석 체크를 하면은 당연히 출석 체크가 목적이 끝나면, 목적이 달성되면 당연히 얘는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삭제 처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원본에는 지장이 없죠. 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출석 체크 목적으로만 얘를 쓴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뭐 값이 변동되거나 하는 그런 뷰에서 일어나는 변동사항은 원본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출석부로도 보통 이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이제 주로 온라인에서는 많이 쓰는 게 로그인 페이지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로그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도 이 뷰라는 개념을 쓴 거랑 같다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이 성공이 되면,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죠. 맞잖아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로그인 페이지가 사라져야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아니면 로그인을 만약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를 삭제하고 다시 갱신해서 화면에 띄워주는 거죠. 맞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로그인을 실패했으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알려주면서 현재 뷰라는 그 로그인 페이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왜? 로그인 실패했으니까 로그인 다시 해달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인 페이지가 일단 유지는 돼야겠죠. 그런데 로그인을 결국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로그인 페이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 달성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목적 달성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바로 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참여자 명단이라고 했죠. 참여 명단. 참여 명단이라는 걸로 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as select. as selec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라클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오라클 회사는 당연히 이 회사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입니까? 영어권 국가죠. 당연히 여러분들 외국에서 만드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겠죠. 전부 영어 단어로 이게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 테이블을 굳이 이제 빗대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름, 연락처, 성별이 원본 테이블 상에서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이니까 name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연락처죠. 그러면은 폰 넘버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하면은 성별이잖아요. 성별이니까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이걸 너무 되게 혐오스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영문판 했을 때도 성별 표시를 이렇게 썼어요. 이 자연스러운 영어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막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고방식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시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별, 연락처, 이름 실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영어로 표시한 사람,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한국인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as select를 씀으로써 한글 방식의 단어로 재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명칭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름, 맞죠? 그 다음 연락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별 이렇게 가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as select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 방식으로 바꿔서 필드명을 찍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as select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 별명을 짓는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한글 방식으로 바꿔서 지어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필드를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 뷰를 어디에서부터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뷰를 만들려면. EMP라는 테이블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EMP 테이블로부터 내용을 가져와서 뷰라고 하는 참여 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 연락처, 성별 구성을 하겠다 이 뜻이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소비고 같은 게 원래 들어가죠. 그래서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조건 부서가 영업부인 걸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뭔가가 물음표로 빈칸이 뭐 비어져서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그 다음에 지역이 인천이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에서 읽어봤듯이
이게 지역이 인천 거주 중인 대상자인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영업부인 근로자들 중 그러니까 영업부 근로자이면서가 되죠. 사실은 이거 직역을 하면은 이게 AND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AND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AND가 아니라 OR 조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영업부 근로자이거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문장 그 전치사 그 연결 단어를 봤을 때 OR로 가게 되면은 이거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건에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에서 전자계산기 일반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논리연산 집합 개념을 진짜 알고 있어야 DB 문제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D 맞죠? 네. 이면서 그리고 네. 이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에서 같은 말이죠. AND지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OR가 되는 거죠. OR는 뭐겠어요? 또는 이거나 뭐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죠. 얘가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여요. 기능사까지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이제 뭐 산업기사 기사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원래 이제 이런 것도 언급하죠. 전자 분야 쪽에서는 그런 걸 언급합니다. 얘는 뭐 마스크, 이거는 뭐 셀렉티브 세트 연산,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느니 하세요. 기능사나 정보처리 계열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부가 옵션으로 적은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AND냐 OR냐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AND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빈 괄호에 AND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AND가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에서 연차가 15년 이상이고, 자, 이고가 나왔죠. 이고면은 AND야. 이고면 AND예요. 근데 이제 혹시나 더 읽어봐야죠. 주소가 인천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연차가 15년 이상인 게 조건 하나. 그 다음 주소가 인천이라는 게 조건 두 번째. 그럼 두 개의 조건이 서로 AND 연산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SQL문이다. 빈칸에 들어갈 명령은 무엇이냐. 자, 셀렉트 검색을 하겠다. 근데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검색하겠다. 별 표시가 전체입니다. 근데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검색을 할 건데 여기에 조건을 where로 붙였죠. 그러니까 연도가 15년차 이상 맞죠? 연차가 15년차 이상인 거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주소가 인천. 그래서 거주지가 뭐 인천.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AND 조건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AND가 되는 거예요. 두 문제 정도가 나왔나봐요. 실제 시험에서. 뭐 진위 여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보 받은 거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트랜잭션 특징 4가지를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잭션 특징 4가지. 자, 우리가 트랜잭션 특징 4가지는 이 ACID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각 글자 단어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플레인 영어 단어로 적으실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그냥 4가지를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 형식으로 4가지를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온 거고요. 쉽게 나온 거는 지금처럼 시험에 나온 대로 그냥 4가지를 적으라고 그러면 한글로 적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처음에 A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원자성입니다. 원자성. 어토믹시티. 원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규화 개념에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원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과학 수업 시간으로 잠깐 되돌아가서 설명드리면 원래 물체의 입자가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자라 그러거든요. 맞죠? 원자가 가장 더 이상 물체를 잘게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DB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입니다. 원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성을 떼야 된다는 게 트랜잭션의 규칙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일관성, 컨시스턴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DB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DB 관점으로 설명드릴게. 자, 예를 들어서 표가 있어요. 표가 이름, 연락처,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주소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김, 이, 박, 뭐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냥 땡땡으로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표시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010-1234-5678 연락처 있을 수도 있고, 010 뭐 5678 뭐 4321 이런 연락처가 있을 수도 있고, 010-2222-3333 자, 이렇게 명단이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 주소는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뭐 서울일 수도 있는 거고, 경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원자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경기, 인천이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규화 개념에서 얘기했던 게 얘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뭉퉁그리게 돼 있으면 분리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라 이 뜻이야. 이게 바로 원자성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일관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이게 정해져 있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짝대기 표시도 원래는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것도 규칙을 정해야 되죠. 그러면은 짝대기도 포함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러니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13자리로 입력을 하도록 규칙을 정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단이 앞으로 계속 여기 밑에 추가될 때마다 13자리가 계속 동일하게 규칙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일관성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독립성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독립적이다. 사실 여러분들 독립적이다, 뭐 격리적이다, 뭐 이렇게 같은 말로 보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독립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로 따지면 1인 가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능 시험을 본 대학생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본 고등학생분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이 되면 성인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인 나이가 되니까 뭐 별도로 따로 그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던 학생이 이제 그 성인 나이가 돼가지고 서울로 취업을 하려고 뭐 방을 따로 구하기 위해서 집을 따로 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독립가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원래 독립성이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별도로 거주를 하는 거. 네, 그래서 보통 1인 가구, 독립가구,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한 명을 얘기하는 게 독립입니다. 단독 가구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정석은 이게 아닌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관점으로 전 독립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 김씨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 전체 명단 중에 어떤 고유한 사람이죠.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명단에서 중복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중복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연락처를 지닌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이 연락처를 지닌 사람이 2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연락처를 두 사람이 같이 써요? 무슨 핸드폰을 뭐 공유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예. 당연히 규정상 핸드폰 번호를 소유한 사람은 1인당 번호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 이게 독립적인 거지 뭐야. 예. 이게 만약에 독립성 규칙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독립적인 거가 아닌 반대 개념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 이거는 독립적인 게 아니죠. 왜? 2명 이상이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 이건 독립이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족 단위로 지내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뭐 그다음 뭐 나 해가지고 뭐 자녀까지 해가지고 3명이 가족으로 지내면 그거는 그게 독립이에요? 독립이 아니죠.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주 형태잖아요. 그건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사용하는 거잖아. 나 혼자. 하나만 가리키는 거. 이게 독립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야. 책에 보면은 되게 막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하나만 단독으로 가리키는 존재. 그걸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인 가구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격리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구적이다. 영구성. 네. 그래서, 지속성이라고도 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성. 같은 말일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 이어진다. 우리가 그 연구 없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 라는 개념을 영구적이다, 지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오래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사실 그 어원은 나중에 역사 백과사전을 저도 검색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게 존재합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우리 집안의 가문별로 족보라는 거 막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한산이 씨, 뭐 경주이 씨 이런 거 족보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족보를 이제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을 하니까 이게 분실이 되거나 뭐 불타거나 그러면은 이 족보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그것도 역사적 자료 가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는 걸 결국 전산 처리 시스템으로 만든 이유가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잖아요. 우리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 그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과거에 실제로 조선 왕실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기록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 건국된 이래로 뭐 이성계가 건국한 이후에 무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왕자의 난을 통해서 뭐 이렇게 조선 왕조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왔었다. 뭐 그런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이 전산 시스템의 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 기록들을 장기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 등장을 한 거죠.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거 발급도 가능한 거고,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제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해가지고 서로 별거 중이다 보니까 저는 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수급자를 저는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뭔가 그런 행정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만큼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트랜잭션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주민등록 시스템 또는 뭐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책만 냈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트랜잭션 4가지.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영구성.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가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적인 쓰기 작업과 저장 공간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 구조이다.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와 데이터의 위치를 포함한 자료 구조를 생성해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 이 문장의 이제 정답이 뭐냐면 인덱스라는 게 정답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인덱스라는 뜻을 사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덱스. 자,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덱스. 원래 여러분들이 인덱스는 어디서 많이 보는지 아세요? 교과서 책에서 많이 봅니다. 사실 저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과서 책을 학교에서 받아서 보면서 인덱스라는 말을 뭐 단어의 뜻을 몰라서 모를 수는 있으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봤던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동의어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왜 교과서 책 얘기를 한 거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동의어가 이렇게 돼요. 목차, 그 다음에 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뭐 진짜 그래요. 네. 그럼 이 인덱스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에 보시면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챕터가 뭐 챕터 1번, 챕터 2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챕터 2번, 그 다음에 챕터 3번, 맞죠? 큰 단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얘는 2페이지, 얘는 뭐 한 30페이지, 여기는 뭐 한 40페이지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과서가 만약에 수학 교과서다, 그러면은 챕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집합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이 나와 있는 챕터다. 그럼 이 페이지로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의 챕터다. 그러면은 이건 30페이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뭐 방정식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챕터다. 그럼 40페이지를 찾아가면 되는 거고,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의 어떤 내가 책을 조금이라도 빨리 원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찾아서 보기 위해서,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독서 많이 하신 분들은 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책갈피. 이거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책갈피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심지어 있어요. 제가 좀 잠깐 종교적인 얘기를 하자면, 성경책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책갈피 기능을 하는 게 이게 책에 달려있거든요. 빨간 줄이나 파란 줄 같은 게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서 검색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딱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거? 빨간색 이게 돼 있죠. 이게 실제로 삐져나와 있어요. 얘도 보시면 여기 노란색 삐져나와 있잖아. 맞죠? 삐져나와 있다니까. 이거네. 이거 봐봐. 이 줄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이 인덱스예요. 이게 인덱스란 말이야.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책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아, 맞아. 여기까지 읽었었지. 라고 하는 어떤 표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얘도 검색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이런 책갈피가 바로 이게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원하는 위치를 빨리 찾기 위한 어떤 그런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게 인덱스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너무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예전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 공부할 때, 아, 정말 이걸로 고생 많이 했어요.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인덱스에 대한 개념이고, 설명이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셨나요? 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 명단 테이블에서 직급이 부장 단어를 포함한
모든 레코드를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자, 그래서 이 SQL문을 정답으로 실제로 내가 자필로 서술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필기를 좀 암기식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SQL의 문법을 정말 깊이 있게 학습을 하셨다면 맞추셨던 분이 있을 거고, 그래도 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관식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자, 일단 볼게요. 자, 검색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셀렉트가 먼저 나와야 돼요. 셀렉트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검색 대상은 전체죠. 전체, 모든 레코드라 그랬으니까 별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from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야 돼요. 어디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할 건지 테이블 위치를 나타내는 게 from이라는 키워드가 무조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여기 직원 명단이 이제 테이블 이름이죠. 자, 그 다음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조건이니까 where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select from where, select from where 막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직급이 뭐다? 어떻게 돼 있다? 부장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활용 능력 고급 필터를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알아요.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 출제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엑셀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어떤 단어를 포함하는 거를 그 조건으로 제시하려면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별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나온 대로 별 부장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장으로 반드시 끝나는 것이 검색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장으로 끝나는 건 전부 다 가져온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장하고 별로 끝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장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죠. 앞 글자는 무조건 부장으로 시작해야 돼. 뒤에 글자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별, 부장, 별 이렇게 찍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장이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도 되고, 제일 앞에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어느 위치에 있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부장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된 거다. 그러면 검색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엑셀이 아니잖아요. 맞죠? 오라클이죠. 오라클 SQL문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호가 쓰입니까? 퍼센트가 쓰입니다. 예, 별자리를 그냥 퍼센트로 바꿨을 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엑셀에서는 별이 표준인데 오라클 SQL문에서는 퍼센트 기호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부장으로 끝나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부장으로 끝나는 유형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들면 여기 뭐 그런 게 나오겠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부장으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리부장, 그 다음에 뭐 영업부장. 우리 뭐 저 회사마다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회계부장.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장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뒤로 다 끝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부장으로 시작한다는 건 뭘까요? 부장판사, 부장님,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다 부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다 되는 것들이죠. 맞죠? 그 다음에 부장이라는 게 어디든 들어가도 된다. 뭐 이거에 해당되는 거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관리부장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 뭐 부장판사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부장이라는 게 앞에 들어간 거고, 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뭐 끝나는 거로 똑같이 위에처럼 뭐 회계부장 다 되는 거잖아요. 얘는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장이라는 단어만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검색을 하는 규칙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때 뭘 사용한다? lik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예, 다운표까지 원래 적어주는 게 정석이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문자 타입을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세미콜론도 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뭐 그런다 하는데 사실 찍어주는 게 원래 안전하지 않을까요? SQL문이 물론 한 줄이라서 얘는 그런 거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석상으로 문법상으로는 뭐 이거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채점 어떻게 하는지 저는. 하여튼 이렇게 된 게 6번 SQL문의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수로 표현된 시그마. 자, 이 보면 시그마 기호죠. 시그마, 그 다음 M 코드 아래 첨자 돼 있고, 그 다음 괄호 열고 STO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갖다 기호 들어가 있고 10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1번 예시가 나올 수도 있고 2번 예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복원한 거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었겠죠. 자, 그래서 모두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얘는 이제 이겁니다. 답을 보면 SQL문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시그마 기호가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알고 계세요? 시그마 기호가 셀렉트예요. 그래서 셀렉트 검색을 해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레코드 전체 대상이죠. 예, 전체 대상으로 검색을 할 건데 테이블 이름이 뭐다? from STU라는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왜요? 그래서 M 코드가 101번인 거를 대상으로 검색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죠. 우리가 원래 시그마 그러면은 이 엑셀에도 그 기호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시그마 기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합계라고 써 있죠. 원래 시그마 기호라는 것 자체가 합을 구하는 겁니다.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합하고 검색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가 합을 구하려면 원래 뭐 1, 2, 뭐 7, 4 얘네들의 이 숫자들을 다 묶어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맞죠? 원래 합을 구하려면 요소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소들을 다 탐색을 해서 연달아 싸그리 다 합쳐서 합산해서 검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랑 같은 거야. 사실은 이게 합을 구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덧셈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시그마의 역할이 왜 합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냐면 이 데이터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누적되죠? 합이야. 그래서 이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아하,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SQL문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select from where 잘 나와요.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열어주는 단축키. 이게 윈도우 로고키 V를 누르면 뜹니다. 제가 실제로 예시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로고키 V를 누르면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로고키 V를 제가 지금 누른 거거든요. 이게 클립보드라는 창이 여기에 떠요. 이 창이 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윈도우 10에서는 진짜 이런 게 떠요. 이해되셨나요? 예, 한 번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축키 같은 거 좀 평상시에 기능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축키 관련된 거는 원래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교재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단축키 관련된 챕터가 컴퓨터 일반 과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많이 봐두시든지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영체제 파트에서 원래 단축키 다루는 문제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UDP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 단위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그냥 제가 구분을 지으려고 예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TCP 프로토콜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UD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그램인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진위 여부는 나중에 채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별적으로. 그래서 UDP 프로토콜이 일단 뭔지를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UDP 프로토콜은요, 최소한 이 글자가 나는 익숙합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UDP 하면 항상 얘를 얘기하거든. 이거를 얘기하거든. 스타크래프트. 아 진짜요. 여러분들 이거가 PC방을 그렇게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이 PC방 1세대 분들이 이 스타크래프트 UDP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 PC방을 나는 밥 먹듯이 갔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필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딱 칩니다. UDP 이렇게 치겠죠. 맞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UDP예요. 과거의 CD 버전, 그 클래식 버전이라고 할게요. 스타크래프트 클래식 버전의 과거 CD 버전을 사용을 하던 문명을 접하신 분들은 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하는 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PC방에서 학교 수업 끝나고, 그때 뭐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였던 걸로 제가 알기로도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시절에 스타크래프트를 딱 이제 하려고 토요일날 수업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끝나고 나면 PC방 가죠. 아, 왜? 수업이 일찍 끝났으니까. 주말이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가서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하러 PC방 갑니다. PC방 가면은, 자, 지금부터 2대2, 팀전 하자. 야, 너 나하고 팀 먹어. 야, 이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야, 내기 걸어. 내기 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1,000원빵 내기. 아니면 떡꼬치 내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UDP 프로토콜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불꽃 테란이 뭔지를 보여줄게. 해가지고, 막 아주 자랑질을 막 하던 분들이 있는데, 예, 뭐, 지금 그런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제가 좀, 지식이 좀 많죠? 예, 저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예전에 이 게임에 환장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나도 접한 게 있지. 자, 그래서 UDP라는 게 바로 여기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게 뭐다? 바로 UDP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송 단위가 뭐다? 데이터그램. 그러니까 이게 세그먼트냐 데이터그램이냐 되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TCP가 세그먼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정답이 데이터그램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가 댓글로 뭐 달아주셔서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하여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IPv6에서 유니캐스트 저장 공간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어요. 뭐 보기가 여러 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저장 공간에 해당되는 거는 :/128 뭐 얘가 이제 정답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 11번 문제랑 같이 엮으셔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두 개가 나왔나봐요. 원래 IPv6는 128비트 체계입니다. 일단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IPv6는요, 얘는 128비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이전에 사용하던 게 뭐냐? IPv4를 사용했어요. 자, 이거가 이제 32비트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속성을 들어가셔도 이렇게 여기 네트워크 속성 들어가잖아요. 이게 있어요. 제가 연결해 볼게요. 어댑터 옵션 변경 뜨면은 여기 이더넷 이거 있거든요. 이게 지금 랜 카드인데, 속성 누르시면 여기 TCP/IP-v4라고 뜨죠. 그 다음 여기 TCP/IP-v6라고 뜨죠.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TCP/IP-v4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조 DNS랑 주 DNS 두 개를 이렇게 구성하는 주소 입력창이 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주관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창을 띄운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Pv6. 여기 뭐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IPv6 주소에 서브넷, 접두사 길이, 뭐 기본 게이트웨이, DNS 똑같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본 지식으로. IPv4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2의 32승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거듭제곱 쓸게요. 2의 32승계. 이만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가 지구촌에 지금 보면 70억 명 이상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0억 명이니까 모자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보고 야, 너 지금 인터넷 안 쓰지? 너 휴대폰 전원 꺼. 인터넷 연결 차단해. 내가 인터넷 써야 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싸움 나죠. 언제 어디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개수가 모자르니까 그래서 확장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28비트 체계.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2,128. 그래서 2에 128승을 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네, 남아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도니까 마음껏 써라 이 뜻입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된 거다. 근데 당연히 이 배경을 보면 단순히만 따지면 이렇게 해서 얘만 모자랄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얘가 등장한 거냐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42억 9천만 개인데 70억 명이라고 만약에 퉁쳤을 때 한 명당 주소를 하나만 쓸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 명이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거기다가 또 뭐 합니까? 노트북 사용하지. 예를 들어서 개인 사무실에 IP 전화기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벌써 IP 주소 3개를 차지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모자란 거야. 이런 어떤 경우의 수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없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IPv6를 만들어서 상용화를 시킨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번도 끝났고 11번도 끝났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파일의 앞부분의 내용을 지정한 행의 수만큼 출력하는 명령어. 그래서 -n 옵션을 사용하면 지정한 숫자의 행만큼을 출력하고 -c 옵션을 사용하면 지정한 바이트만큼 출력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 헤드라는 명령어입니다. 헤드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그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헤드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단어 사전에 보면 머리라고 그러죠. 사람의 머리. 맞죠? 이거 헤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머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의 어떤 신체에 가장 중요한 앞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앞부분. 이 앞부분을 헤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을에 단풍잎이 피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이 문장이 이게 하나인데 여기에 헤드가 어디냐 이거지. 얘죠, 얘. 얘가 헤드 아니에요? 맞잖아. 얘가 헤드잖아. 앞부분이잖아. 문장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헤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보아뱀 게임 아세요? 지렁이 게임? 예전에 지렁이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분 지렁이 게임 같은 거나 보아뱀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렁이 키우기 게임.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이게 뭐냐면은 점점 그 뒤에 꼬리가 길어지거든요. 꼬리가 길어지는 게임이 있었어요. 보아뱀 게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 맞나? 하여튼
지렁이 키우기 게임이 맞을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게 지렁이가 되게 짧은데 막 이런 걸 막 아이템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럼 뒤에 꼬리가 길어져. 근데 중요한 거는 지렁이의 꼬리는 길어지지만 앞에 있는 핵심은 뭐예요? 이 꼬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헤드, 머리, 이 앞부분, 얼굴 부분 헤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얘가 계속 아이템을 먹어줘야 뭐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헤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 물체의 가장 앞부분. 그러니까 글자 문장의 제일 앞부분이 바로 헤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해되셨죠? 이게 헤드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부분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헤드지. 한번 볼 거 있나? 앞부분 내용을 지정한 행수만큼 출력하는 거니까 그냥 헤드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냅다 이거 문장을 막 책대로 읽는다고 해서 그걸 암기한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13번. 2개 이상의 작업이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완료되지 못하는 상태다.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제가 흔히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 예전에 이걸 컴퓨터 일반 공부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완전 멈춰서 렉 걸렸다. 그래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콜드 부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평행선 줄다리기. 그래서 어느 한쪽도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법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형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이런 거 진행할 때 보면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한문철 TV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한문철 TV 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시청을 많이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운전자끼리 충돌 사고가 나면은 이 충돌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누가 더 과실 비율이 크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따지죠. 맞죠? 이걸 논리적으로 왜 따질까요? 뭐 과실이 뭐 6대4, 뭐 5대5 막 이렇게 막 따지죠. 근데 이거를 따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뭐 단순히 그냥 1차 소송에서 사건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 그럼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항소심 가죠. 올라가죠. 맞죠? 항소심으로서 또 만약에 또 서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겠죠.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물론 제가 법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지방법원에서 뭐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은 또 무슨 고등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에서 해결 안 되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막 어느 한쪽도 자기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완전 평행선 줄다리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더 이상 뭐 진행이 안 되는 상태. 그런 걸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데드락입니다.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그냥 콜드부팅 해야 돼. 리셋 해야 돼. 처음부터. 그게 데드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인터럽트라는 개념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부가 설명드릴게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멈추긴 했으나 잠시 멈출 뿐 다시 앞으로 진행이 가능한 구조. 이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인터럽트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기본 개념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데 그러면서 한글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 한글 문서 작업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뭐 시청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로딩이 걸렸어요. 영상 시청하다가 동영상이 로딩이 걸린다. 예를 들어 버퍼링이 걸린다고 할까요? 버퍼링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버퍼링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그냥 문서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 지뢰찾기 게임을 하는 거지. 막 지뢰찾기 게임 막 하잖아. 여러분들 윈도우 게임 많아요. 재밌는 거.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하다가 하다 보니까 다시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돼. 그러니까 다시 동영상이 정상 재생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렉이 풀린 거죠. 맞아요. 멈춘 현상이 잠깐 멈췄을 뿐이지 다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인터럽트 걸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개념이 인터럽트로 쓰여요. 물론 이제 인터럽트 내부 이제 인터럽트의 세부 분류로 들어가면은 좀 이제 다른 개념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냥 인터럽트의 맥락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셔도 아마 인터럽트 관련된 문제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14번입니다. 자, 커버리지 테스트 중에서 가장 강도가 약한 테스트로 프로그램 내의 모든 문장들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설계 방법이다. 모든 문장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했을 때 100%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거. 이걸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그래서 문장 커버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문장들이 한 번은 실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문장 커버리지 이렇게 정답을 적으시면 정답 인정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굳이 뜻을 좀 의미 부여해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뜻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이 문장이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완전 멈춰서 렉 걸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각각의 이 글자들을 한 번씩은 탐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문장 커버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그 문장 커버리지에 해당되는 맥락이 이게 이제 여러분 C 언어에서 두 while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while문. 이게 원래 여러분들 두 while문 문법을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건데 반복을 하는데 반복 전에 반드시 제시된 그 두 범위의 내용들은 한 번은 실행을 해야 하는 얘기네. 실행을 무조건 한다. 반복 전인데, 반복 전에. 반복을 하기 전에 일단은 무조건 한 번, 두 범위에 제시된 내용들은 한 번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장 커버리지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부터 알고리즘 파트로 들어가는데, 알고리즘 파트 부분은 잠깐 영상 끊고 좀 갈게요. 15번부터는 제가 알고리즘 문제 순서로 배열을 해놨는데,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까지의 알고리즘은 제가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따로 뭐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 문자로 제보를 해주시거나 뭐 아니면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그 보건 내용을 토대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여기다가 추가 작업을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알고리즘 분석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